네, 뭐 이른바 고용 쇼크라는 말 많이 나오죠. 이로 인해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고용 문제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서 마음이 무겁다면서 정부와 청와대 경제팀에 한마디로 실적 내놓으라고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네, 한편 고용 상황이 역대급 최악으로 치닫자 일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마저 나오고 있죠. 정치권에서도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실업난 자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라며 역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일자리 문제 해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오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항공대 허희영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7월 고용지표 보셨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뭐 참사다, 쇼크다 이제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러게요. 사실 예. 그런 면에서 무덤덤한 것도 사실 있긴 있는데 그게 참사인데 참사라고 예고된 보세요? 참사라서 네. 17일 날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 한마디로 물론 우려는 계속돼 왔는데요. 이게 97년 8년에 그 IMF의 상황에 버금가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외환위기 당시와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 아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동안에 그 현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을 했죠.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이제 15개월 동안에 2번의 추경을 썼고요. 일자리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을 지금 54조 이상을 쏟아부었는데 역대 정부가 이렇게 많은 일자리 예산을 쓴 적은 없었는데 일자리가 유지되기는커녕 지금 줄어들고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참사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고요. 네. 특히 그 40대 우리가 금년 초 6개월 전만 해도요, 올 봄만 해도 최저임금을 얘기하면서 이 알바, 그다음에 그 일용직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의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자칫하면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번 지표를 보면은 40대 고용률이 지금 40대 일자리가 14만 7천 개가 이번에 사라졌죠. 네. 네. IMF가 아주 극에 달했던 98년 8월의 지표가 40대 고용이 당시에 15만 2천 명의 실직이 됐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거기에 버금가는 지금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어제 또 연이어서 지금 일요일 날도 당정청 회의가 있었고요. 네. 그런데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이 심각성을 인식은 하는 것 같은데 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는 좀 한번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사실 이번 고용지표 숫자도 숫자입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세계의 덫으로도 네. 표현이 되는 게 지금 이제 제조업 붕괴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40대 절벽 그리고 네. 자영업 몰락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질적으로도 그만큼 안 좋다라는 얘기겠죠. 예, 지금 당초에 이 최저임금의 여파가 유통, 음식, 숙박업 쪽에 미칠 것이다. 서비스 업종에 네.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충격이 갔는데요. 이게 네. 시간이 지나면서 제조업까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알바생이나 청년 계층이나 노인 계층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제 활동의 중심축이 되는 30, 40대들의 자칫하면 우리 IMF 때 가정 해체도 많이 겪었죠. 네. 지금 이 40대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다음에 그 세 번째로 이 자영업의 문제인데요. 이 자영업은 이미 그 도를 넘어섰어요. 네. 그러니까 한계 상황이라는 말은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지금 그 10개의 그 자영업이 창업하면 9개가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87.9%가 폐업률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영업은 이미 그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세계의 덫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예, 그 좋은 표현 같습니다. 네. 뭐 40대의 일자리 폭이 감소한 걸 두고 경제 허리가 네.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자, 그렇네요. 정부의 설명을 한번 이제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런 고용 부진까지 가는 거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정부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 구조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뭐 일견 보면 핑계처럼 들리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안 좋게 들릴 수는 있긴 하지만 저희가 냉정하게 봤었을 때 지표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의 고용 참사와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지었을 때 그게 그 설명이 딱 떨어진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찬반 논쟁이 있어서요.
뭐 인구 얘기를 꺼낸 거는 지금 정부뿐이 아니고요. 네. 역대 정부들이 뭐 툭하면은 이제 핑계로 뭐 인구 탓하고 날씨 탓도 해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고용의 악화가 단기간에 아주 굉장히 많은 큰 충격이 왔다. 그런 점에서 이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고용 생산 가능 인구라고 표현을 하죠. 네.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가 이제 생산 활동이 가능하니까 네. 그 인구가 작년에 비해서 사실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얼마나 줄었느냐? 예. 작년 전년 대비 10,000명 줄었어요. 10,000명이 줄었습니다. 약 10,000명이 줄었는데 그거 가지고 설명하기는 좀 부족해요. 이번에 보면 우리가 금년도 1월 취업자 증가 폭이 33만 명 찍고 나서요. 2월부터 10만 명대로 내려오고 사실 지난달에 이제 5,000명, 사실상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로에 가까운 것이고 민간 부문의 일자리는 공무원, 공공부문하고 농어촌 빼면은요. 농어촌 수산 쪽을 빼고 나면 사실 20만 명 이상이 일자리가 줄은 거예요. 27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네. 그걸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거를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어제 장하성 실장의 그 설명은 생산 가능 인구도 줄었고 자동차 조선업의 구조 조정이 미흡했다, 부진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는데 그것도 네. 잘못된 진단 같아요.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구조 조정이 실패했죠. 그래서 정부의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 정말 제대로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더라면 그 실업률은 더 늘어났을 겁니다. 고용은 더 악화됐겠죠. 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지금 정부나 특히 청와대 쪽의 경제 진단을 보면 야, 이거 진단이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경제 현실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좀 갑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자, 문제가 뭘까요? 사실 고용뿐만이 아니라 투자 지표도 굉장히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정말 소득주도 성장론 자체가 문제일까요? 그 사실 이제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많은 정통 경제학자들이나 실물 경제 전문가들이 많은 지적을 해왔죠. 네. 그런데 그래도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좀 실험성이 강하지만 지금 정부는 사실은 소득의 양극화,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한번 패러다임을 바꿔보겠다 해서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소득주도 성장을 한마디로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생산을 활성화시켜서 부가가치를 늘려가는 경제를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선순환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 경험의 법칙이라든가 일반 경제 이론에서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이제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일부 학자가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으나 그것은 가설의 수준이었는데 이것이 이번 정부가 작년 5월에 취임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현재 그 결과는 참담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득주도 성장의 그 큰 잘못은 뭐냐면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과 경제 성장은 상관성은 높죠. 소득이 늘면 경제 성장도 되고 경제 성장이 되면 소득도 늘게 되는데 사실은 경제가 성장해야 소득이 느는 것인데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건 누구냐?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이 투자를 통해서 기업이 왜 투자하느냐? 기업은 투자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결국 경제 성장 GDP가 뭐냐면 그 1년간 창출한 그 부가가치의 양이거든요. 그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죠. 거기에 영업잉여 이익도 내야 되고 금융비용도 내야 되고 감가상각도 내야 되고 법인세와 조세공과금을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차료도 내야 됩니다. 사실 6개가 부가가치의 그 핵심 그 항목인데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그렇게 산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소득주도 성장은 부가가치 가운데 인건비를 늘려주겠다. 어디다 늘려주느냐? 저임금 근로자,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늘려주겠다. 그러면 한계 소비 성향이 강합니다. 그분들은 똑같은 10만 원의 소득이 더 생기면 지출을 많이 하게 되죠. 그거를 통해서 경기를 진작시키고 경제에 돈이 돌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기업의 생산을 촉진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리였던 거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최저임금은 물론 뭐 올릴수록 좋은 것이지만 이번 정부의 그 경제 정책의 실패는
소득 주도 성장의 기본이라고 하는 그 정책 기조, 경제 정책 기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앞서 이 실패란 얘기도 하셨는데 이 정부가 출범한 지 사실 작년 5월에 출범했습니다. 섣부른 판단 아닐까요? 장하성 실장의 얘기대로 조금 더 이 정책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이 숙고의 시간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기다려 본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아까 숫자로 본다면 54조 원의 예산이 지금 네. 다 집행된 건 아니지만 네. 풀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19조 2천 일자리 예산은 지금 풀리고 있고요. 네. 또 청년 일자리도 이제 3조 8천억 5월달에 했으니까 좀 풀리고 있는데 더 기다려봐라, 좀 참을성 있게 좀 기다려달라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가능한 얘기냐면 경제의 순환이 가능할 때, 경제 순환이 예측될 때, 이 비즈니스 사이클상 지금은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는 시기지만 네. 회복 국면이 곧 보인다거나 지금 상승 국면에 있다거나 할 때 가능한 얘기고요. 지금 같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실험적으로 지금 써본 것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이미 지난 1년간이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90만 명 이상이 폐업을 했어요. 앞으로 또 1년을 더 기다리고 6개월을 기다린다면 수십만 명의 실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이 경제는 흔히 실험은 안 된다. 아주 보수적이고 원칙과 이론에 충실하고 많은 검증된 정책 수단들을 갖다 써야지. 이 실험성이 강한데 한번 경제 정책을 패러다임을 바꿔보겠다. 그건 모험이죠. 이런 도박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얘기는 어떨까요? 사실 일부 여당에서는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이 전 정부 때문에 이런 고용 악화가 나타났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이 정치적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 이번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 후보신가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지난 정부의 4대강 예산 22조 2천억을 차라리 거기다 쏟는 바람에 이 지경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논리는 그거더군요. 4차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데다 돈을 썼어야 되는데 4대강에다가 썼기 때문에 지금 이 고용 악화가 왔다. 분명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의 문제는요. 지금 정부가 들어와서 경제 정책을 펼쳤고 그 정책 수단이 잘못되어서 나타나는 것과 그 이전 정부가 모두 잘한 건 아니죠. 그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이 청년 고용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대책을 가진 대책을 다 내놓았는데 국고도 많이 썼어요. 국가 예산도 많이 썼는데 그다지 성공을 못했죠. 그러나 지금 정부처럼 이 가장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도 최악의 결과를 낳은 것을 지난 정부에다가 돌리기에는 좀 이것은 좀 무리다. 이건 책임을 이렇게 회피해 가지고는 제대로 처방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역대 정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더더욱 이런 시점에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게 과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10년간 따져보니까 21회에 걸쳐서 청년 고용 대책이 추진됐습니다. 이름만 바꾸고 뭐 약간 디테일의 차이만 있지 사실 지금 정부와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는 정책들이 맞습니다. 많이 나왔고 시행됐습니다. 결과물 뭐 논란이 있겠지만 이거야라고 보는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부에서건 이런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까 합리적으로요? 백약의 무효 아닙니까 일자리 정책은? 이게 일자리 정책이라고 하는 게요. 경제의 핵심이죠. 경제라는 게 뭐 별거 아닙니다. 먹고 사는 일인데요. 네. 이 국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는 해마다 60만 개입니다. 60만 개 일자리를 5년간 창출해 300만 개를 만들겠다. 박근혜 정부도 고용률 70% 달성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1년에 47만 명의 일자리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전부 성공하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정부의 심각성은요.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공공부문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공부문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공기업에다가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수를 지금 폭발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난달 7월 고용 통계도 보면은
공무원 10만 명이 넘었어요. 10만 명 넘게 고용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이 더 악화되는 것은 이 고용의 질입니다. 고용 시장의 구조가 지금 악화되고 있다. 사실 그 농림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그런 그 고용 조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런 그 농림수산업 쪽이 지난달에 6만 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지난 정부와 좀 더 우려가 되는 것은 공공부문과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나간다는 것. 또 이 농림수산업 쪽으로 뭔가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뭔가 제조업 기반이 전공법을 무너지고 있다. 선택하지 않는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물론 역대 정부가 이제 이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는 양에 치중을 하죠. 뭐 일시적이건 양을 늘리려고 했는데 지금 정부는 여기에 국민의 세금을 퍼부어서 공무원 수를 늘려서 고용을 늘린다는 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대책은 돌고 돌아서 또 재정 확대였습니다. 예.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예산을 늘리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번 거는 아마 좀 차이가 있다면은 더 늘리겠다. 더 늘리겠다. 예, 그렇죠. 더 더 속도가 공격적으로 가겠다. 더 공격적으로 늘리겠다. 예산 충분하다. 세수 예. 충분히 확보됐다. 더 공격적으로 세수도 가겠다. 지금 뭐 이렇게 낙관하더군요. 이제 뭐 앞으로 5년간 한 50조 원은 세금 여유가 있다. 조세 여유가 있다. 네. 또 법인세도 작년에 가장 50조 사상 최대로 많이 걷었다. 그 세금이 언제까지 이렇게 확보가 됩니까? 지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세제를 지금 이번에 향유하는 것인데 이렇게 그냥 물량 공세로 국가 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 일자리가 과연 지속 가능할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접근법이 필요할까요? 어제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책임, 지금 저조한 경제 성적 또 고용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언급한 내용인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한 뒤에 청와대와 정부의 팀워크를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둘 다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지난달에도 당정청 관계부처 장관회의, 수석비서관회의를 지난달에도 했었죠. 긴급 점검회의가 있었고 네. 이번에도 일요일 날 그 여당이 아마 주도를 해서 그 당정청 그 긴급 회의를 했고 어제도 수석비서관회의를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셨는데 지난달이나 이번이나 좀 기대를 하는 것은 이 정책 기조의 변화, 이 해법은 있거든요. 해법은 있는데 이 정부가 이 정책 기조를 좀 바꿔갈 것인가? 결국은 실망스럽게도 지금 지금 미진한 부분을 더 보완해서 추진해라. 더 강도 있게 추진해라. 관계부처나 담당 장관들, 수석 비서관들은 직을 걸고 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경제 정책은 방향이 중요하고요. 방향성입니다. 지금 시장은 그 정책,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다음을 내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 중요한 것인데 사실 우리 골프를 쳐도 방향이 좋아 오비가 안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속도감 있게 멀리 친다고 그게 좋은 공이 아니거든요. 오비가 나면 어떡합니까?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한데 네.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책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방향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 고집 세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비상 상황이 컨틴전스 플랜을 작동해야 되는 시기이고요. 지금 무엇이 미진한가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소득주도 정책 기조가 올바른가, 앞으로 이 궤도 수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런 지혜를 모아야 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컨틴전시 플랜까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비상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지금 당장 불을 꺼야 되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 또 일어날 화재를 막아야 될 아주 중장기적인 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 규제 완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주문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예, 경제 정책은 사실 뭐 지금 정부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고민이 깊죠. 그러나 경제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매우 복잡한 것이 작동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청와대나
지금 행정부, 국회 사실 저는 이 국회의원 여당이나 특히 청와대 분들이 실물 경제 감각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해보고 사실 돈을 벌어보고 그걸로 월급을 줘보고 세금을 내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요. 네. 저는 그 학교에서 경기 북부 기업인들을 10년째 만나고 있습니다. 예. CEO 프로그램을 10년째 하고 있는데 다 중소기업인들이에요. 이번 정부 출범하면서 그분들의 우려, 기대 다 들었죠. 그분들은 지금 사업장의 생존을 걱정하고 생존이 돼야 발전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청와대나 정부나 여당은요, 지금 현장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이디어는 구해야 됩니다. 아이디어는 사실은 민간경제연구소, 민간의 브레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정통 경제학자도 있지만 실물 경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런 분들 이 신념에 나는 이 신념 때문에 그분들 얘기를 안 듣겠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쓴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컨틴전스 플랜은 제가 여기 아마 지난달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네. 이 시기는 컨틴전스 플랜이 작동돼야 되는 시기다. 민간 기업 같으면 벌써 비상이다 이 정도 되면 네. 시그널이 자꾸 왔거든요. 네. 참사가 빚어진 거죠 지금. 현장에 나가도 귀를 닫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호영 교수님의 마지막 말이 울림이 있군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